이건 유럽도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중국을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같냐? 카타르 아시안컵을 취재 중인 칼럼니스트가 축구 취재는 안 하고 관객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에서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디아브라고 합니다. 카타르는 인구 자체가 적어서 축구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카타르를 기점으로 중동 축구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해요. 그런 저에게 2022 카타르 월드컵이랑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축구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축구에 대한 취재를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많은 선수들을 고국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칼럼니스트로서 카타르 현지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카타르 사람들이 이번 아시안컵을 카타르가 우승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중동 축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카타르가 우승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일본이나 한국이 우승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는 BT 365에서는 일본의 확률이 2.5배, 한국이 5배를 베팅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종의 경마 같은 건데요. 우승할 확률이 더 높은 팀에 돈을 걸면 배당률이 더 적고 우승할 확률이 더 낮은 팀에 돈을 걸면 배당률이 더 적은 거예요. 일본이 우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니까 일본은 2.5배, 한국은 5배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팬심 때문에 한국에 걸어놓기는 했어요. 카타르에서는 저기에 돈을 거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이 우승할 것 같긴 하지만 한국의 선수들이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면서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무래도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가 워낙 세계적인 스타니까요. 손흥민은 기술, 헌신, 스포츠맨십으로 널리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 정말 뛰어난 축구 선수예요. 물론 제가 손흥민 선수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성도 훌륭한 사람 같아요.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스피드, 드리블 능력, 골 결정력은 경기장에서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해 주니까요. 그는 뛰어난 개인기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 3선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윙어, 공격수, 심지어 지원 공격수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의 주축 선수이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클럽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는 모범을 보이며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솔직히 카타르 아시안 월드컵 때 손흥민이 가면 쓴 걸 보고 의아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토트넘에서의 게임으로 안면이 거의 함몰된 상황인데도 축구를 뛰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손흥민 싫어한다고 하는 건 내 인성이 별로라는 걸 인증하는 셈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아까 인성도 훌륭한 선수 같다고 말한 게요.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아동복지 및 재난구호 활동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자선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자선활동은 축구를 넘어선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조사하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자선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조규성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월드컵 전부터 알았냐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카타르 월드컵 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모든 축구 팬들의 시선을 빼앗아 갔거든요. 축구는 참 신기해요. 저도 남잔데 같은 남자들한테 이렇게 열광하게 만들잖아요. 조규성 선수는 드리블 능력, 정교한 볼 컨트롤, 패스 정확도 등 뛰어난 기술력으로 경기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도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조규성 선수가 더 마음에 드는 점이 유소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가 너무 좋아서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덴마크에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향후 세리에 어나 라리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좋아하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볼 생각에 너무 신이 났는데요.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 축구가 더 많이 흥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스포츠 칼럼니스트로서 대부분의 경기 티켓을 받을 수 있어서 완전 신이 났죠. 많은 나라들 중 이야기해보고 싶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에요. 중국 축구는 솔직히 요즘 보면 안타까울 정도예요. 조별리그에서 단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그만큼 스포츠 인재가 없나 싶기도 해요. 강력한 축구 인프라를 개발하려면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축구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유소년 아카데미 코칭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밥 굶기 싫어서 운동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정말로 운동을 사랑해야 그 종목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중국은 그 정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한국이랑 일본이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운동을 가장 잘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마라톤 같은 신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종목 빼고요. 그리고 중국은 코칭 시스템이 진짜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모두 국가를 위해 뛰는 게 맞지만 중국 선수들은 정말 불쌍할 정도로 과학적인 훈련을 경험하거든요. 오히려 중국 밖에서 훈련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코칭과 관리는 팀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코치들도 근데 거의 협박을 당하는 수준이니까 안쓰럽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 아시안컵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선 중국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중국 관객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첫 경기에서는 중국 관중들의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경기 내내 중국 관중들의 좌절과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필자는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관중들의 집단적 불만이 더욱 커졌죠. 솔직히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타지키스탄이랑 동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중국 팬들의 반응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필자는 관중들 사이에서 자국팀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대감은 서서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맥주캔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요. 그래도 끝날 때의 분위기는 다음 경기에서 잘하면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중국의 두 번째 조별 경기는 레바논과의 경기였는데요. 일단 들어갈 때는 관객들이 여유가 있었어요. 설마 오늘 지겠어?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우승에 대한 열망은 알겠는데 거울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보였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부부젤라를 이용해서 레바논 선수들에게 매너를 보이지 않았어요. 야유와 부부젤라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세요? 관중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중국 서포터즈들 사이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날 중국 대표팀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 뒤에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관중들의 행동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관중의 상당수가 거울을 준비해 온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독특한 액세서리의 선택은 개인적인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햇빛이나 경기장 조명을 반사하여 레바논 선수들의 눈에 직접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대팀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된 전술로 경기 분위기를 해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시끄럽고 시끄러운 악기인 부부젤라가 이 경기에서는 축하용이 아닌 새로운 분위기의 악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팀 사기를 높이거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레바논 선수들을 향한 무례함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진 야유와
끊임없는 확성기 소리는 귀가 먹먹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팬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스포츠맨십의 경계를 넘어선 전술까지 동원해서라도 팀의 승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관중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일부 팬들이 상대팀을 방해하고 불안하게 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으며 경기장 내 불편하고 논쟁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레바논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관중들의 태도가 자신감에서 불편함으로 바뀌었고, 거울을 사용하여 레바논 선수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의도적이고 무례한 부부젤라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일부 팬들이 승리를 위해 기꺼이 극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레바논전의 경기 주심을 맡은 심판이 한국인인데 경기 도중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마구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로 어디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나 봐요. 그 발언들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러한 발언은 공정하고 공평한 경기, 진행을 보장해야 하는 심판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고 부적절했습니다. 한국인 심판에 대한 발언은 경기 중 내려진 불리한 판정이나 행동이 특정 개인의 한국 국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대회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 존중, 포용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포츠를 돈까지 내면서 즐기러 와서 이런 태도는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관객들한테는 왜 옐로우 카드를 줄 수 없나 생각했죠.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은 설 자리가 없으며 이와 같은 사건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존중을 가지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행동 강령과 차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 심판, 커뮤니티 내에서 편견과 편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날 경기도 동점이 되고 말았어요. 중국의 아시안컵 16강행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세 번째 경기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세 번째 경기도 이기지 못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선수들을 죽일 것 같았어요. 세 번째 경기 날 때문에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건데요. 세 번째 경기 날은 심지어 저희 카타르와 중국의 경기였어요. 저는 카타르 응원석 티켓을 얻을 수가 없어서 평소 축구를 자주 보니까 중국 쪽에 앉았거든요. 와, 진짜 그날 경기는 무서웠어요. 경기장에 있던 관중으로서 저는 중국 팬들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강도와 극단성은 일반적인 스포츠 열광의 영역을 넘어설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불편함으로 점철된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하기로 유명한 중국 관중들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긴장과 공격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합과 긍정적인 격려에 힘이 될 수 있었던 관중들의 집단적 에너지가 거의 광기로 변했어요. 경기 도중 카타르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중국 팬들의 반응은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극도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며 경기장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야유는 상대팀이 득점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망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우레와 같은 함성이었고 공격적이었으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반응의 강도는 아무리 말해도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이 순간을 특히 괴롭게 만든 것은 야유의 음량과 폭력성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진 야유는 다른 모든 소리를 가리고 경기 진행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는 경기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중국 팬들의 열정이 공격의 영역으로 위험하게 치달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상대팀의 골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을 목격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에서 열정적인 응원과 진정으로 무서운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경계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이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존중, 스포츠맨십, 긍정적인 경쟁 정신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중국 국가대표들이 축구를 더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저는 한국 마이너스 바레인 아시안컵 경기를 관람했잖아요. 그리고 바레인은 한국한테는 지고 중국한테는 이겼는데요. 제가 봤을 때 바레인 관중과 선수들은 한국에 졌을 때가 기분이 더 나았을 거예요. 한국 관중은 매너가 있고 중국 관중은 진짜 무서웠거든요. 한국 관중들은 경기장 전체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 높은 존중과 예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관중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팀에 대한 지지는 예의에 대한 감각을 동반했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상대팀에 대한 무례한 행동은 자제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중은 격렬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중국 관중들이 야유와 비웃음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젤라를 사용하는 등 소란스럽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관중 행동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마이너스 바레인 아시안컵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끝났고 한국 관중들의 정중하고 존중하는 행동은 중국 팬들의 위협적인 행동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행동은 바레인 국민들에게 더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고 국제축구계에서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한국 관중석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가득했던 다른 경기장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한국 관중들은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보다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관중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경기는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였는데요. 중동 국가를 생각하면 요르단을 응원해야 하지만 한국 선수들한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레이가 재밌어야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시작 때는 당연히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였어요. 요르단과 동점이 나온 거예요. 한국이 출전한 두 번째 경기는 중동 국가인 요르단과의 경기였습니다. 원래 중동팀을 응원하는 성향이 있지만 저는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실력뿐 아니라 재미까지 더해져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 팬들과 저 모두 한국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는 의외로 양팀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경기에 긴장감과 흥미를 더하며 관중들을 좌석에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아시안컵의 경쟁력과 축구 경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무승부라는 결과는 한국 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이번 대회의 경쟁 수준과 대회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스포츠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외의 요소는 스포츠의 매력 중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준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자신의 기량과 투지를 보여줬고 최종 스코어와 상관없이 저와 같은 팬들을 완전히 즐겁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한국 관객들도 한국 선수들에게 실망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욕을 하거나 다른 관객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건 유럽 리그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 관객들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K리그 선수들도 더 많이 열심히 활동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왜 하필 한국이죠? 차라리 일본에 가야죠. 솔직히 거기 가서 뭘 얻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기 태국 배우가 감독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과 일본을 들먹이면서까지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풍차이이고 태국에서 배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드라마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일본에 가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새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실망감이 들었어요. 감독님은 요즘 넷플릭스의 대세는 한국이라 한국에 가야 기본 시청률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은 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걔네는 모두가 접히는 핸드폰을 쓰고 배달을 이용하고 예쁜 인테리어나 예쁜 화장, 세련된 옷차림까지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미디어에서 좋은 면모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태국도 유명 연예인의 삶과 일반인의 삶은 솔직히 많이 다르니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쌌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은 K- 드라마와 K- 팝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말하며 저를 반겼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감독님이 일본으로 촬영 장소를 바꾸면 좋겠다. 한국 가는 건 솔직히 잘못된 선택일 텐데. 서울로 향하는 비행 시간은 길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1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늦은 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인적 드문 조용한 공항을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공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방에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들도 문을 열었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도시가 저를 환영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호텔로 가는 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콕 시내에나 있을 법한 건물들이 여기는 어느 곳이든지 있었어요. 거리는 너무 깨끗했고 건물은 너무 높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콕과는 너무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도시를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죠.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탔어요. 전철은 빠르고 정시에 도착했고 모든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했어요. 방콕의 전철은 지상철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전철은 분명히 지하터널로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다리를 건너고 있고 높은 곳에 있었어요. 또다시 터널로 들어가면서 저는 미래 세계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상점과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약간 압도적이긴 했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건물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식물원처럼 꾸며놓은 카페도 있었고 심지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카페까지 있었어요. 저는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공폭포까지 있었어요. 커피 가격도 방콕 유명 카페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약간 당황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렌즈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주변에 안경점만 들어가면 렌즈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근처 안경원을 찾았고 그의 말대로 순식간에 새 렌즈를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다양한 모양의 렌즈들이 있었어요. 색깔도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제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더니 팬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팬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 온갖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다음에는 거대한 백화점인 현대 서울점에 갔어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리도. 방콕은 밤에 조심해야 하는데 이곳은 저녁 늦은 시간에도 거리가 안전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단순히 기술이나 대중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 진실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촬영하는 날이었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고향에 있는 학교와 한국 학교는 많이 다르고 드라마에서 본 한국 학교의 이미지는 매우 엄격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학교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서로 웃고 떠들며 지내는 모습이 한국의 학생들과 똑같았어요. 덕분에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어요. 이 선생님은 모든 방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방콕은 대기오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점은 방콕의 유명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정도는 가야 이런 시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봐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 공립학교고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않는데도 에어컨, 전자칠판, 공기청정기까지 제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실은 현대기술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칠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조명까지 마치 교육의 미래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칠판과 고정식 책상이 있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점심시간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태국 학교의 간단한 식단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곳의 음식은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있었고 모두 건강하고 맛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학습에 좋은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급식을 한국 학생들은 무료로 먹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점심 식사 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도전적이었어요. 대본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서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어요.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촬영이 끝나고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서울 도심의 번잡한 거리와는 사뭇 달랐어요. 작은 가게와 아늑한 카페가 곳곳에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과 다르게 없었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역시 거리도 깨끗했어요. 교실의 모습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아주 익숙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학교의 현대적인 시설, 맛있는 음식, 친절한 학생들 등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매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효율성, 청결함, 첨단 기술 등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한국 고등학교에서 눈을 뜨게 한 경험을 한 후 저는 서울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청계천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긴 하천으로 강둑을 따라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에 비친 불빛이 너무 예뻤고 분위기는 차분하고 편안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가족들은 저녁 산책을 나왔으며 예술가들은 인도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자연과 도시 생활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촬영 때문에 한국 전통 목욕탕인 찜질방을 방문했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스파 트리트먼트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계란을 먹는 씬을 찍어야 했어요. 계란을 먹고 식혜를 먹으니까 목이 하나도 막히지 않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홍대에서 유명한 카페를 찾다가 길을 잃었던 날입니다. 미술관, 공예품 가게, 전통 찻집으로 가득한 좁은 골목을 헤매다 결국에는 카페를 찾았죠. 마침내 조용한 구석에 자리 잡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커피도 맛있었지만 카페까지 가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작은 서점과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점이나 공원에 야외 체육관이 있는 점 같은 것들 말이죠.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디테일이었죠. 어느 날 밤에는 촬영을 하러 남산타워를 방문했는데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방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바다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부터 서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저는 촬영이었는데도 넋을 놓고 있었어요. 촬영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어야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감독님 덕분에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거리 하나하나에 배경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몹시 흡족해 하셨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트렌디한 대중문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전통, 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받았던 따뜻함과 친절함은 평생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자신감의 한 형태입니다. 제가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을 처음 접한 것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을 위해 메이크오버를 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혜진 씨는 그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제 외모를 변화시키고 이목구비를 돋보이게 해줬어요.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 섬세한 붓터치, 색상 선택 등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메이크업뿐만이 아니었어요. 헤어스타일링도 제 얼굴을 완벽하게 감싸는 스타일링이었어요. 혜진 씨는 각 룩이 어떻게 각자의 성격과 개성을 반영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정말 한국 미디어에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진짜로 있는 일이구나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K-팝과 한국 무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는 제가 춤을 추는 장면이 몇 번 나왔는데요. 솔직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한국 안무가분이 인내심을 갖고 격려해줬어요. 스텝과 리듬, 동작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알려주셨죠. 정말 짜릿했어요. 제가 배운 한국 대중음악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곡과 화려한 영상 그 이상이었어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혼합되어 있고 복잡한 안무와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있죠. 그 춤 동작을 연습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엄청나게 재미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국에서 외국 노래라고 익숙하게 들었던 노래들이 다 한국 노래였어요. 저는 태국의 수많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괜히 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긴 촬영이 끝나고 작은 음반 가게에 들어갔어요. 벽면에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CD와 바이닐 레코드가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죠. 앨범을 넘기면서 음악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예술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를 연결해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배우, 가수, 아티스트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만약 배우가 아니라 아이돌을 지망했더라면 저는 반드시 한국으로 유학을 왔을 거예요. 꼭 유학이 공부로만 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 중 하나는 기술의 편재성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디지털 스크린, 자동화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술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일상생활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태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에서의 경험은 특히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부터 첨단 음향 시스템까지 최첨단 장비를 사용했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편리함입니다. 음식 주문부터 도시 내비게이션, 택시 예약, 일일 지출 관리까지 모든 것을 위한 앱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생활이 훨씬 더 간편해졌죠. 태국에서도 앱을 사용하지만 한국 앱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멋진 기기와 첨단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술이었죠. 제 시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기술과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했는데 환대와 친절이 넘치는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 촬영장의 스태프들, 카페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고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발전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실부터 출퇴근을 편하게 해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까지 한국 혁신의 모든 측면에는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 한국 문화에서 자기 표현과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뷰티 산업과 K-팝을 경험하면서 창의성과 개인적 표현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예술이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SNS에 올렸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급격하게 늘었답니다. 또한 감독님은 드라마 홍보가 된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어요.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공동체와 혁신에 대한 관심,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국에서는 정말 잘 살아야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다음에는 제 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